안녕하세요. 국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국회가 우리의 나라의 정치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또 국민적 관심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회 권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학생들이 교과서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회의 지위와 58페이지, 59페이지 나와 있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굳이 그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권한이기 때문에요. 국민의 대표라든지 입법기관이라든지 국정통제기관이라는 어떤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입법에 관한 권한과 어떤 재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이런 유추될 수 있는 그런 지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가장 기본적인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아주 한 페이지의 분량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암기해야 되고 어떤 것들까지 깊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입법에 관한 기능인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법률의 제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헌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조약에 관한 권한, 이 세 가지가 입법으로 분류됩니다. 헌법과 법률은 당연한 것이고요. 조약이 왜 입법에 관한 것이 되느냐? 조약에 여러분 교과서 58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어, 중요 표시 해놔야 됩니다. 조약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약과 관련해서 미리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련 없는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조약은 어떻게 되느냐? 명령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우리나라 법의 위계, 헌법의 지위를 수업을 할 때 법의 위계를 꼭 암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세 번째 나와 있는 명령의 효력에 그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민해 봐야 될 것은요. 어떤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를 판단할 주체가 우리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보장, 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거는 우리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된다. 반면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에서는 이거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약이다. 대립이 생겼을 때 판단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생긴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와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수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단원 제목부터 어렵죠? 제정이란 단어는 법률을 처음 만드는 것을 제정이라고 얘기하고 개정은 법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개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 국회의원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두 차시 전에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요. 한 정당이 180석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국민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요. 의결정족수 영상을 꼭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표 암기하셔야 되고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슬라이드를 좀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법에 관한 권한인데요. 출발을 이런 것들을 법률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 10명
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죠. 의원 내각제 요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 여러분 좀 공부하실 때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를 교과서 그림을 나중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거기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본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넘어가는 게 추가될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법사위라고 하나를 좀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좀 길게 풀어 설명을 하자면 소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법사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고요. 가끔 학생들이 사이사이에 나와 있는 회부나 상정이나 이송이라든지 이런 단어 구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어떤 날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선생님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회의에서 하나의 법률이 표결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제적 과반수, 우리나라 300명이죠. 300명의 과반수인,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데요. 과반수라는 얘기는 반수를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300명의 과반수는 151명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151명 이상이 국회에 출석해야 되고요. 출석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주는 경우에는 법률안이 의결이 됩니다. 줄여서 재과, 출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만약에 찬반이 동수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다라는 것은 부결됩니다. 왜 부결되느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생님의 의견으로는 법의 이념 중에서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를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다시 돌아가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대통령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결 정족수가 강화되겠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동일합니다. 다만 찬성 의원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원래는 과반수였죠. 근데 3분의 2로 강화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돼서 대통령에게 다시 이송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까지 공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대신해서 공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반수라는 요건, 3분의 2라는 요건은 다수결의 의견을 존중하는 다수결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우리나라 법률 용어로는 그 무제한 토론 이런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필리버스터 제도를 활용해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았던 안건이 통과되는 것이 제지됐던 경험도 있고요. 최초로 이 필리버스터를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활용하신 분은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이 1964년에 국회의원 때 한번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필리버스터는 최근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발언을 한 의원은 12시간을 발언한, 그래서 안건의 통과를 지지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재과, 출과, 그리고 거부권이 있을 때는 재과의 출석의 3분의 2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길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은 10명 이상이죠. 국회의장이 법률안 제출을 받으면 상임위원회에 할당을 해줍니다. 할당을 해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요. 여기서 논의된 모든 안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라고 합니다. 법사위에서 검토를 하고요.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은 본회의로 올라가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재과, 출과 기본이겠죠. 만약에 상임위원회라든지 또는 상임위원회 안에 있는 소위원회라든지 등지에서 지나치게 논의가 진행이 오래되고 있다, 또는 국회의장이 판단하거나 아니면 교섭단체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를 바로 안건을 올릴 수도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재과 출과로 찬성된 안건은 대통령에게 전달되고요. 대통령은 15일 이내 반드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일반적인 효력 발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보통 한 달 뒤 정도로 듭니다. 국민의 이익에 제한이 가는 경우는 한 달 정도 두고요. 짧게는 20일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법에 그 법률이 실행되는 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이 제정이나 개정되는 절차 그림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 입법에 관한 두 번째는 바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죠.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 151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헌법을 개정하자. 여러분이 정말 지금 힘들게 이미 다 했으리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자필로 작성하고 있는 헌법 쓰기 상당히 의미 있고 여러분들의 평가에도 반드시 반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이 국회 제적위원 151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헌법은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기 때문에요.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200명이 됩니다. 200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헌법 개정안이 의결이 됩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서는 헌법의 개정은 있는데 헌법의 제정이 없죠? 헌법의 제정은 이미 1948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의 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헌법을 총 9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9차 개헌 헌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에서는 요건이 두 가지였죠.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헌법에서는 출석에 관한 요건은 없습니다.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해야 되고요.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지만 표결이 됩니다. 헌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표결만으로는 개정이 되지 않고요. 국민투표 진행돼야 됩니다. 국민투표 진행되는 것은 50% 이상의 국민투표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야 되고요. 참석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아니 50% 넘게 과반수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통과가 됩니다. 여러분 뒤에 지방자치제 다시 한번 얘기할 것 하겠는데도요. 거기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주민이란 단어를 씁니다. 주민투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즉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투표 거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약에 관한 내용은 수업 초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꼭 법률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있는 표를 한번 정리해서 옮겨봤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의결 정족수 세 단계에 걸친 의결 정족수가 있다라는 거. 제한하는 거는 제적 의원 과반수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되는 것은 제적의 3분의 2. 국민투표는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헌법이 효력이 개정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 두 번째, 재정에 관한 권한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시험에서 다루진 않았었는데요. 작년 수능 시험 때, 이 국가기관에 관한 시험 문제에서 이 재정에 관한 문제를 아주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재정에 관한 권한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수능 시험 문제에서 이걸 또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재정에 관한 권한은 세금에 관한, 교과서에서는 조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세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의 종목, 그 다음에 세금의 비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조세 법률주의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법률로서만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좀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만한 게요. 반드시 법률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이 법률로서만 과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외적인 경우에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나 규칙으로도 이 세금의 종목과 세금의 세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자체마다 일정한 세금의 비율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아주 눈 밝은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을 즐겁게 하고 하는데요. 법률로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세금은 5%에서 8% 내에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지자체는 8%, 어떤 지자체에서는 5%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법률로서만 과세한다라는 대원칙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에 관한 재정에 관한 권한 두 번째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확정이란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확정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국회의원 활동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게요.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묶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회의 회의 중에 정기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정기적 회의 반드시 열어야 되는 국가가 정하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반드시 국회를 열어야 되는 게 9월입니다. 9월 1일 날 국회는 무조건 열려야 되는데요. 열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정기회와 예산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국가 운영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데요. 언제 하느냐? 정기회 때 합니다. 왜 하느냐? 예산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요. 정기회,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묶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어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편성된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겠죠. 그리고 이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전년도의 결산을 여기서 여러분 용어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게 수능 문제였죠. 심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사. 예산에 작년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느냐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국회에게 있습니다. 교과서 62쪽으로 잠깐 넘어와 보시면 여기서 그 62페이지에 보면은 세 번째 단락에 감사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
감사원이 있는데요. 이 감사원은 위에 세 번째 줄에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합니다. 검사. 심사와 검사의 차이가 있죠. 연관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또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제출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한다. 그리고 예산,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곳은 감사원이라는 화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권한, 세 번째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어떤 견제한다 또는 사법부를 견제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국정감사는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어떤 국가 운영 전반에 관한 걸쳐서 모든 상임위원회가 다 활동하는 게 국정감사입니다. 반면에 국정조사는 범위가 매우 좁지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특정한 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사안,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죠. 이 동의라는 권한은 필수적인 동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식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반드시 국회가 동의해 줘야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장관들이죠.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를 하긴 하지만 강제적 동의권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부의 어떤 국무총리와 그 다음에 사법부의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감사원장 이런 경우에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탄핵이죠. 탄핵은 여러분이 조금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탄핵을 소추한다라는 것은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됐다. 또는 한 중간 과정으로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을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그 공직에서 파면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국회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고요. 사법부의 판사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추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입법부에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실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하지만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 더 이상 어떤 그 지위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강제적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최고 결정권자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2번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했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청구를 인용해서 탄핵이 통과돼서 파면된 그런 현대사의 모습도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입니다. 건의.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건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건의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정치적 압력이고요. 물론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사면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는데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일반 사면 잘 안 쓰는 단어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가 효력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 사면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다 사면해 주는 것이 일반 사면이고요. 특별 사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특별 사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특별 사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반 사면은 범죄라고 적어두시고 특별 사면은 사람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국회의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고요. 교과서 그림에 국정조사 장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탐구활동을 보시면 기사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명 동의안이기 때문에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재정에 관한 권한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회의 비준 동의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입법에 관한 권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교과서 56페이지 하단에 있는 견제와 균형 꼭 기억하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 1은 문제 2번입니다. 사법부를 견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료 2와 자료 3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도 좀 같이 추가적으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반적 법률은 재과, 출과입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 국정 감사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회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대통령 행정부 들어가야 됩니다. 암기할 내용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미리미리 외워주시면 개학 이후에 수업할 수 있는 시간과 시험을 보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리미리 좀 잘 계획을 짜서 암기해야 될 내용들과 이해해야 될 내용들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